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워맨 신박 오늘 2024년 8월 20일 수요일입니다. 네. 자, 댓글에 여러 가지 좋은 질문들 많이 올려놓으셔가지고 오늘은 댓글 좀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끓는 주식시장의 신선한 가을바람 같은 대표님 고맙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선선한 가을바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 주식한다고 참, 그리고 또 본업에서 생업하신다고 많이 힘드시기도 하고, 이제는 또 은퇴하셔가지고 아침마다 저희 모닝브리프 할 때 책상에 앉아서 회의하는 기분으로 앉는다라고 하시는 우리 형님, 삼촌, 그리고 이모, 숙모, 누님 같은 분들도 계시고, 그죠? 자, 그럴 때 한 번씩 나와서 선선한 그런 가을 바람을 맞을 때 그 기분은 정말 세상에 세상을 다 가진 것 듯한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하죠. 네, 우리 자연이 주는 그런 행복감을 우리가 그런 것도 좀 만끽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선선하지는 않지만 이제 곧 처서가 되니까, 그죠? 처서가 지나면 선선한 가을바람을 또 맞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비가 한번 내리는 거 보니까 비가 내리는 이유가 따뜻한 공기, 찬 공기가 이렇게 만나서 서로 이제 힘겨루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5월, 6월, 7월까지 장마 전선이 우리나라에 그 힘겨루기를 하면서 장마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또 짧게 계절의 변곡점에서 이렇게 또 봄비가 오기도 하고 가을비가 내리기도 하고 그런 모습인데, 오늘의 비가 내리고 나면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와 함께 신문 읽기가 새로운 일상이 되었다라고 하시는 분, 네, 좋은 이제 일상이 됐다는 말은 좋은 습관이, 신문을 읽는 좋은 습관이 이제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좋은 습관이 좋은 인생을 만듭니다. 그리고 대표님은 멘탈이 대단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네, 제가 멘탈은 좀 강한 편이긴 합니다. 멘탈이 강하다기보다 워낙 그냥 태어난 천성이 낙천적입니다. 네, 낙천적이라 가지고 그래서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급락이 나오거나 이랬을 때 많은 분들이 좀 예민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예민하신 분들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좀 낙천적입니다. 낙천적이다 보니까 이 낙천적이 좀 안 좋은 것도 있긴 한데요. 너무 낙천적으로 차도 아무 때나 못 세웠다가 사실 딱지도 많이 뗍니다. 많이 떼는데 딱지 떼면 그 구청인가요? 아마 구청에서 단속을 하는데, 네, 구청에다가 일부 기부했다,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잘 모르고 서울 교대 이런 데 축구하러 갔다가 주차비가 한 4만 원 이렇게 나올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학교에다가 4만 원 기부했다, 네,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 이미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그걸 내가 왜 이걸 했을까 하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이미 발생한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회계에서는 그 매몰 비용이라고 하잖아요. 썬크 코스트라고. 이미 발생한 것 가지고 이래저래 따져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단지 그게 굉장히 후회스러운 비용이라면, 그러면 앞으로 이제 그렇게 재발하지 않도록 원칙을 정해야 되죠. 재발하지 않도록. 또 김미화님, 2차 전지가 낙폭이 커져서 SDI 담았습니다.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네.
SDI로 엔터주 말씀하셨는데 참고하라고 한 번도 매수하지 않아서 손이 나가지 않습니다. 네, SDI로 수익 내겠습니다 하셨는데 오늘 2차 전지가 또 오른다 그죠? 네, 우리 김미아님도 약간 이제 중수에서 고수, 중고수의 약간 그 향기가 느껴집니다. 느낌이. 자, 그리고 우리 태영TV님도 환율은 정말 맞추기 어렵죠. 예, 진짜 맞추기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참 우리 또 바람님께서 참 재미난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어제 그 악플에 대한 패러디인데 남박세익 이 양반님 때문에 3년 전쯤에 우버 매수해서 3개월 전에 80% 수익 내고 매도했는데 박세익 양반님 최고. 네, 이렇게 또 댓글 남겨주시면서 제 마음을 또 약간 달래주시는 그런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우버 얘기하고 나서도 한 70% 올랐다가 다시 빠졌었죠. 22년. 그때 이렇게 좀 빠지면서 뭐 중간중간에 많은 분들이 근데 뭐 악플이라기보다는 우버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들이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런 질문들에 저는 여전히 이 독점적이잖아요. 리프트랑 우버랑 두 개가 공존하고는 있지만 우버 같은 경우에는 지난 코로나가 땅 터졌는데 우버 이츠 저희 아들도 많이 이용을 했다고 해서 우버는 또 우버 이츠가 있구나. 네, 그러면서 그냥 그 독점력을 믿고 저희 아들 보고도 그때 아들 계좌에 사줬던 게 지금 보니까 한 160% 정도 네, 수익이 나 있던데 지금 여기서는 뭐 또 어느 정도 여기서는 뭐 쫓아 사는 건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익을 내셨다니까 너무 잘하셨습니다. 수익 내신 것도 100% 우리 바람님이 그렇게 매수를 하고 지금까지 이 버티셨던 그 인내에 대한 보상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잘하셨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네이버 올해 들어와서 많이 사셨더라고요. 그죠? 저희 조카 보고도 작년에 에코프로 2,800% 났길래 그거 팔아서 네이버 사라 한 게 단가가 한 21만 원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우버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네이버를 사신 분들이 올해도 많으시더라고요. 네,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네이버의 이제 독점적인 지위가 유지되고 있으면 과거에 삼성전자도 부자들은 이 삼성전자를 하나의 적금보다는 더 높은 수익률을 주는 안전하게 투자하는 그런 투자 대상이라 생각하면서 산다 했잖아요. 네이버를 사셔가지고 지금 뭐 혹시 물려 계신 분들 걱정들도 많이 하실 건데 독점력이 유지가 되고 있고 영업이익률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작년에 3천억대에서 작년 4분기부터 4천억대 올해도 계속 4천억대 서프라이즈를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트리거가 있을 겁니다. 트리거가. 그 트리거가 금리 인하 라고 보고 있는데 네이버도 뭐 로봇에 같이 네이버가 해에다가 여러 가지 투자한 또 성장 모멘텀 이런 것까지는 얘기 안 하더라도 네, 저는 네이버가 우버처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을지 틀릴지 모르겠는데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분산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한 1년 뒤에는 네, 우리 바람님처럼 박세익 이 양반 때문에 또 네이버를 잘 내가 버텨서 수익을 냈다. 이렇게 위트 있는 코멘트를 보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캔슬링 기업 분석 방법을 통해서 인생 역전할 수 있는 이제 믿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네, 윌리엄 오닐의 캔슬링 전략 정말 짱입니다. 쭉 보다 보니까 네, 우리 퀸비님이신데
자, 오늘도 경청하며 공책에 기록하여 채워가니 뿌듯함이 그지없습니다. 네, 어제 소나기가 한 차례 내려서 지금 가을 무와 배추를 파종합니다. 고마운 소나기라고 하셨습니다. 아, 이분도 중고수 느낌이 나네요. 고마운 소나기라고 하잖아요. 이번에 시장의 조정을 고마운 소나기다라고 약간 비교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참, 그리고 공책에 기록한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어스에서 우리 인턴분들도 지금 이 웜의 신박 많이 보시잖아요. 박세익 전무의 적자 생존 투자 노트를 만드셨더라고요. 어제 이 샘플을 가져왔는데 채슬리 인턴 전용이라고 합니다. 이 투자 노트를 만들었다고 해서 제가 그동안에 몇 가지 메모해놨던 내용들을 여기다가 한 10개 정도 적어드렸거든요. 시장이 조정받을 때 내 주식은 안 빠지겠다라는 아니란 생각을 하지 마라. 이게 제가 한 20년 전에 적어놨던 내용이고요. 좋은 주식은 나만 좋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신용 투자자들도 확신을 갖고 매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켓 리스크로 주식시장이 조정받을 때는 전문가들이 확신하고 있는 주식도 같이 빠지는 거는 당연하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파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시장에 이런 절기와 같은 그런 조정이 있을 때 그래도 이 주식은 성장성도 좋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빠지겠지라고 해서 안 팔고 있다 보면요. 꼭 같이 빠지더라고요. 왜 빠질까 생각해 봤더니 그러네. 나만 좋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은 다 좋게 생각하고 그렇게 좋게 생각하면 레버리지 일으키는 사람들도 많다 보니까 그리고 증권사 프랍 이런데도요. 좋은 주식 같이 많이 지르거든요. 그러면 걔네들이 마이너스 5% 이 월간 손실을 한다고 했어요. 프랍 증권사 이 고유 자금으로 운용하는 고유가 뭐냐고 어떤 분이 또 질문을 해주셨는데 말 그대로 그 회사 자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회사 자금. 회사 증권사 고유 자금이나 은행의 고유 자금은 터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은 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손절 라인이 있고요. 손절 금액을 딱 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월간 손실 한도에 도달하면 거기서 손절하고 그 달은 매매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분기 손실한도 또 있어요. 분기 손실한도에 걸리면 분기 동안 매매를 못하게 돼 있고 이런 조치 때문에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마이너스 5%, 10% 시장에 어떤 조정이 오면 어쩔 수 없이 거기서 바닥에서 지지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주식이 안 빠질 거다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부터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은 다른 점, 여러 가지 얘기를 해놨고,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주식에 관한 기초 용어들도 정리를 좀 해놓으셨네요. 투자 용어 정리, valuation momentum, consensus guidance, earning surprise, earning shock, YTD, YOY, QOQ, 이런 용어들이 뭔지, 상당히 잘 만들어 놓으셨네. 제목이 왜 적자 생존인지 아시죠? 적는 자만이 생존한다. 인턴 분들한테 배송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꼭 주소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다른 분이 느린 거북이 님이 그때도 몇 년 전 우버 주식 매수 후 지금 수익 100% 수익 중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 해가지고 해외 주식에 대해서 돈을 벌어오는 거 이것도 수출 기업만큼이나 달러를 벌어오는 수출 역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고수 제가 10만 명, 그 10만 명이 저는 해외 나가가지고도 미국 시장이 됐던 중국 시장이 됐던 나중에 인도 시장이 됐던
우리가 그동안에 금융이 너무 후졌잖아요. 우리가 금융이 너무 낙후돼 있었는데, 예, 금융 고수 한 10만 명이 일본의 뭐 와타나베 부인처럼 네, 해외 나가서 또 투자로 돈을 많이 벌어오는 그런 날들이 이제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예삐 아빠님 이 환율 얘기하셔서 21년도 환율이 고점일 때 삼성전자의 고점이었다. 예, 요거 오해하셨다고 그랬죠. 아침에 모닝 브리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21년도 환율이 바닥일 때 전자가 고점입니다. 하이닉스, 삼성전자 과거 한 20년 차트 보시면 항상 꼭지에서는 환율이 1,100원, 1,050원, 1,020원 네, 그런 식으로 바닥이었습니다. 참고로 2020년 12년 12월 달에 1,100원을 깨면서 1,080원 갔었고요. 네, 그 바로 다음 달 1월 달에 삼성전자의 고점이 나왔었습니다. 네, 친애하는 뱅브롭 정광호 님도 악플 때문에 유튜브 그만두셨다는데, 참, 우리 정광호 매니저도 참 대단한 매니저죠. 자, 그리고, 인턴십에 댓글 남길 수 없어서, 예, 여기에다가 남긴다고 합니다. 손으로 적은 것들을 보면서 더 공부가 되겠죠. 노트, 예, 여기도 노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느느느님, 네, 느느느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솔직히 신문을 봐도 개미들 속이는 기사들이 많아서 좋은 기사를 선별하는 게 어려운데 이렇게 읽어주시니 큰 도움이 되어 감사합니다 하고, 올해는 대선이 있어서 그 전까지 주식을 어떻게든 올리겠지만 그 후는 솔직히 저는 가늠이 안 되네요. 전무님께서 첫 금리 인하 때는 떨어져도 연말 내년까지 좋게 보시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최근에 연합경제 뉴스TV, 예, 지난주 금요일, 예, 연합뉴스 박세익 치면 지난주 금요일 날 1시간 동안 아주 굉장히 인텐시브하게 네, 내년 상반기까지 시장이, 그리고 단기적으로 금리 인하 전후로 시장이 어떻게 변동성이 요동을 쳤었는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제가 해놨으니까 그 영상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차트의 정석 인턴십까지 하고 계시는 분인데, 작년 10월을 1파 시작, 지금을 3파 상승적으로 보시나요? 박도영 님이십니다. 그죠? 재작년 10월이죠. 네, 재작년 10월 달에 바닥치고, 그러고 나서 1파 상승이 시작을 했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한번 차트를 살짝 코스피 차트를 보면, 그러고 나서 작년 9월까지, 그죠? 한 8월 초까지 1파 상승이 끝나고, 그리고 8, 9, 10월 달에 확 꺾이면서 2277까지 갔었잖아요. 네, 거기 2파 조정이 있었고, 그 이후에 또 3파 상승이 시작됐고요. 미국 시장도 뭐 비슷합니다. 미국 시장도 3파 상승에 이번에 10월 말까지 저는 4파 조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4파 조정이고, 그러고 나서 5파 상승이 11월부터 내년 3월에서 5월 정도, 7월 정도까지, 7월, 8월에도 이 또 오른쪽 어깨도 만들어주는 그런 반등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내년 5파 상승이 아직 남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어디 갔죠? 네. 컨센서스 질문이 있어요. 주식은 컨센서스와의 싸움, 컨센 대비 잘 나와야 주가가 오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네이버에 나와 있는 컨센을 참고해서 매수하는데, 컨센 대비 실적이면 실적을 개인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내가 투자하는 기업의 실적 발표일 있잖아요. 실적 발표일에 뉴스 클릭해 보시면 오늘 이 기업이 실적이 어떻게 나왔다 쫙 나오잖아요. 그래서 당일 실적 발표했을 때 빠르게 네이버에
이번 분기의 실적 발표는 얼마로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 실제 매출하고 영업이익은 얼마가 나왔는지, 네, 그 실적은 뉴스로 나옵니다. 네, 뉴스로 다 나오니까요. 그 네이버의 컨센하고 딱 발표된 실적하고 어떻게 되는지 그걸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늘 하셔야 됩니다. 네, 나머지는 우리 강의사 강영현 이사 얘기도 있는데, 강의사나 그 시장에 좀 비관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보면 사기꾼이나 뭐 거짓말 이런 건 아닙니다. 특히나 우리 이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본인은 그렇다라고 너무 강하게 믿고 있는 거죠.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성격 자체가 낙천적이라고 했잖아요. 그 성격에 의한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언제 주식을 해서 이 첫 경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산을 갔는데 산에서 아주 무서운 경험을 했으면 그 다음부터 산에 가고 싶겠습니까? 바다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수영하러 갔다가 거기서 좀 끔찍한 경험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 평생 이제 수영에 대한 그런 트라우마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88년, 89년도에 입사하셨던 분들, 그 형님 세대 분들이 그 88, 89년도는 증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 사윗감 후보 1위였습니다. 그런데 90년도 깡통계좌를 맞았던 거죠. 그래서 88, 89년도에 입사하셨던 분들이 증권회사, 특히나 이 배어한 이 비관론자 분들이 많으십니다. 우리 강의사도 제가 그 인터뷰를 하면서 몇 년도에 입사했냐라고 물어봤더니 2006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2007년 경험하고 2008년도에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장을 겪었을 거잖아요. 그랬을 수도 있겠구나. 네,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강의사가 뭐 리딩방 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 텔레그램이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강의사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한 2, 3년 동안 유명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뭐 보면 그 사칭하는 그런 리딩방들이 많이 생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강의사가 하는 리딩방이 아니라 사칭하는 리딩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댓글 보면 강의사가 지금은 또 뭐 저런 리딩방 뭐 하고 있다라고 막 그렇게 돼 있는 거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강의사든 우리 제도권에 있는 비관론자분들이 시장을 얘기할 때는 나름대로 그분들이 겪었던 그런 경험에 의해서 좀 시장을 바라보는 이 프레임이 서로 좀 다를 수도 있다. 네, 그렇게 하고요. 그 진정성은 제가 이 사람이 얼마나 이래 많은 공부를 해왔는가 그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참 공부 많이 해서 얘기를 해줬었잖아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그 데이터에서 그 소중한 이 인사이트를 뽑아내야 되는데, 그거는 뭐 경험이 좀 더 있어야 그런 인사이트가 생기기도 하고요. 또 많은 이런 실수와 실패가 많이 누적돼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바보 같은 짓을 많이 예전에 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9.11 테러 때도 그렇고 뭐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걸 여러 번 겪으면서 내공도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데이터를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공부를 하고 왔는가, 그걸 보면 진정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요. 이런 얘기로 벌써 24분이나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빠르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는 해리스 법인세 21%에서 28% 올리자라고 되어 있고요. 트럼프는 15% 인하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제가 정책 이런 것들은 미국도
상하원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냥 너무 독단적으로 할 수 없게끔 또 여러 가지 견제 장치가 되어 있긴 하죠. 그런데 이 대통령이 밀어붙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주가에 이 주식시장의 멀티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이 법인세입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21에서 28% 올리면 그 모든 비용하고 다 제하고 남은 수익을 거기서 이제 정부가 가져가는 부분이잖아요. 세율이 0%라고 하면 기업이 장사를 해서 남은 이익은 마지막에 남은 이익은 다 주주의 몫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세금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해리스 부통령이 법인세를 계속 추진하겠다라고, 올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바이든 대통령도, 재임하시면서 예전에 28%까지 올리겠다고 했는데 안 올리셨어요. 그죠? 네, 이런 거 보면 21년도에도 미국 시장이 너무 좋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 1년 차였고요. 2년 차에 항상 조정이 오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 하나 제가 얘기했던 게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미국의 법인세를 올리려고 하는 것도 하나의 악재다.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실제 법인세는 올리지 않고 금리를 대폭 페드가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과연 법인세를 그렇게 올릴까? 그 부분은 모르겠지만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해리스 부통령의 계획대로라면 미국 법인세는 영국의 25%를 넘게 돼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아진다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짚었습니다. 근데 영국도 저번에 법인세를 낮춰서 19% 언저리까지 낮췄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25%인가 보네요. 자,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면서 대통령이 되기 전에 법인세 35%를 나는 15%, 17%까지 내리겠다고 막 얘기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21%까지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당시에 2017년에 큰 랠리가 있었던 이유가 이 법인세 영향이 저는 꽤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뭐 쭉 보면요. 해리스 캠프는 트럼프가 프로젝트 2025 어젠다를 통해서 재정 적자를 키우고 중산층에 대한 세금을 $3,900 늘리고 우리 경제를 불황으로 몰아넣으려 하는 것과는 달리 해리스의 계획은 노동자들의 주머니를 불리고 억만장자와 대기업이 정당한 몫을 지불하도록 하는 재정적으로 책임감 있는 방식이라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밑에 쭉 보니까요. MBC는 법인세 인상 때에는 수천억 달러 규모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고 의회 예선국은 법인세율 1%포인트 인상이 10년 동안 $1,000 가까이 세수를 늘리는 효과가 있다고 추정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1,000? 여기 뭐가 빠졌다 그죠? 네. $1,000억 네. $1,000억. 네. 이 빌리언. 1%. 네. 요거는 나중에 좀 더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만 법인세 인상은 재계의 반발이 부딪힐 공산이 크고요. 기업 로비 그룹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은 2017년 트럼프 정부의 세제 개혁으로 2조 5천억 달러 규모의 해외 소득이 미국으로 돌아왔다면서 법인세를 21% 이하로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그렇네요. 2조 5천억 달러의 규모의 해외 소득이 미국으로 돌아왔고 미국의 법인세 세수는 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기업 이익 증가에 힘입어서 2019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인세 인상이 의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인데 법인세 변경은 의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상하원 선거 결과에도 크게 좌우가
되고요. 공화당은 법인세 인상을 반대할 게 확실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민주당 대통령이 당선되면 2년 뒤에 열리는 중간선거에서는 이 하원이 반대로 이렇게 바뀌잖아요. 민주당이 되면 공화당이 되고, 공화당 대통령이 되면 그 다음에는 공화당이 되면 민주당이 하원을 차지하게 되고, 그러면서 적절하게 견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는 중국 원전 11기 무더기로 승인, 2030년께 최대 원전국 전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총 11기의 원자력 발전소 신규 건설 프로젝트를 승인을 했고요. 모두 중국 동부 해안, 즉 우리나라 서해를 면한 지역에 지어지는데, 중국 정부는 올해까지 3년간 총 31기의 원전 신규 건설을 승인했는데, 최소 30개에서 최고 50개까지 추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에 승인된 프로젝트는 3기의 원전을 짓는 장쑤성 슈웨이 1차 프로젝트를 비롯해서 광둥성, 산둥성, 저장성 등의 총 11기의 원전을 짓는 내용이고요. 전체 투자액은 2천억 위안, 한 37조 원에 달할 전망이고, 신규 원전은 모두 중국 동해연안에 건설이 됩니다. 장쑤성과 산둥성은 한국과 서해를 사이에 두고 면한 지역이고, 광둥성과 저장성은 남동부 해안 지역입니다. 자, 지금 중국은 현재 총 56기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고요. 전격 설치 용량은 5,822만 킬로와트로 미국과 프랑스에 이어서 원전 발전 규모 면에서 3등입니다. 이 순위가 조만간 바뀔 가능성이 높은데, 중국 정부가 이번에 승인된 11기를 포함해서 최근 3년간 무려 31개 원전을 신규 승인했기 때문에 원전 1기를 짓는데 4, 5년이 걸리는 만큼, 이러면 31개의 원전이 모두 더해지는 2030년쯤에는 중국이 단연 세계 최대 원자력 발전국이 될 전망이고요. 대수로는 93기를 보유 중인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겠지만, 최신 원전이 많은 만큼 이 발전 용량 면에서는 비교가 안 되게 중국이 압도적인 1등이 된다고 합니다. 중국의 원전 굴기는 거기서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중국의 산업이 고도화하는 데다가 중국 정부는 순수 전기차 등 모빌리티 전동화 방침을 확고하게 수립한 상태이고, 배터리 효율이 빠르게 좋아지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전력 수요는 급증할 수밖에 없고, 사실상 원전만이 대안이다. 14억 중국인들을 먹여 살리는 농업 생산 면에서도 최근 이상 기후에 노출된 중국은 더 이상 안정적인 농업 대국이 아니고, 시설 작물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으며, 시설 작물의 성패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 정부가 원전 증설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배경이네요. 자, 중국 핵에너지산업협회 CNEA에 따르면 중국의 56기 원전 발전량은 중국 전체 전력수의 5%밖에 안 되군요. 중신증권은 최근 중국 원전산업 관련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가 향후 3에서 5년간에도 역시 연간 10기가량의 신규 원전을 승인할 거라고 전망을 했고요. 최근 3년간 승인된 31기 외에 추가로 최대 50기가량의 원전이 신규 착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양만큼 관심이 쏠리는 건 질인데, 이번에 승인된 장쑤성 슈웨이 1차 프로젝트는 중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화룽원 가압 경수로 원전 2기와 고온가스 냉각로 원전 1기로 구성이 되고요. 화룽원은 3세대, 고온가스 냉각로 적용 원자로는 4세대 기술이라고 합니다. 중국 정부는 각 세대의 기술 변화에 따라 안전 표준을 확보하고 있으며 사고 위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고요. 중국 측이 밝힌 4세대 원전의 발전 단가는 킬로와트 시당 0.6위안,
약 112원으로 3세대 원전 0.25 위안보다 훨씬 싸네요. 훨씬 잠깐만 0.6 위안 0.2 훨씬 비싸네요. 자, 중국 정부는 4세대 원전을 가동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기술을 발전시켜 비용을 절감시켜야 한다면서 석유화학산업단지와 결합해서 부산가스를 공정에 공급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이렇게 올라갈수록 발전 원가가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4세대 원전의 발전 단가는 0.6 위안인데 3세대가 0.25. 그 4세대 왜 하죠? 3세대로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헷갈린다, 그죠? 중국 정부의 원전 프로젝트는 더 광범위하고 빠르게 추진될 전망인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지난 11일 발표한 경제사회 발전의 포괄적 녹색 변혁 가속화에 관한 의견에서 해안 원자력 기지 건설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현지에서는 기존 적극적 안전 및 질서 표현을 대체한 가속화 표현에 대해서 중국 정부의 의지가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이 의지가 한 단계 강해졌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네요. 자, 우리나라에서도 이 정부가 바뀔 때마다 원전을 하고 안 하고 이래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사실 이 중국 서해안 쪽에 우리나라 서해안 쪽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이 원전이 지어지고 있어가지고 야 우리 쪽에서 아무리 뭐 안전한다고 해도 되게 걱정되더라고요. 옛날에 체르노빌 원전이 그 원전 사고가 있었던 게 그게 1987년이었나요?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게 언제였죠? 86년이었네요. 86년 4월 26일. 이 우크라이나 그죠? 키예프 북쪽 104km에 있는 이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에 우리나라에 갑상선 암 환자가 많아졌다라고 돼 있는데 그 방사능이 이까지 날라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꼭 그런 것 때문인지 아니면 우리가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건강검진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죠? 이제는 더 많이 발견이 돼서 그랬던 건지 네, 그거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우리나라의 갑상선 암 환자가 많아졌다라는 데이터도 있긴 합니다. 아무튼 중국이 어마어마한 이 원전을 서해안에다가 때려짓고 있어가지고 좀 걱정은 됩니다. 자, 세 번째 광화문 연준 1년 뒤 장기 전략 발표 잭슨홀에 쏠리는 눈. 저랑 친한 형님이 저랑 골프 칠 때마다 그거 잘못하면 잭슨 된다 뭐 이런 표현을 자주 쓰셨어요. 네. 또 어떤 분들은 잘못하다가는 이 깨구리 된다 뭐 이런 표현도 쓰시고 깨골딱지 된다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잭슨 된다라는 표현을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22년 8월 달에 잭슨홀 미팅 이후에는 정말 주식시장이 잭슨 됐었습니다. 자, 그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이 잭슨홀에 대한 미팅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22일에서 24일입니다. 이번에 미국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리는 경제 심포지엄에 전 세계 투자자들의 시선이 쏠려 있고요. 이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23일 오전 10시,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11시네요. 23일 오후 11시, 밤 11시에 예정된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입니다. 파월 의장은 잭슨홀 연설에서 2%의 인플레이션으로 정의되는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이라는 연준의 이 두 가지 책무가 비슷한 수준으로 달성돼 거의 균형을 이룸에 따라 더 이상 긴축적인 통화 정책은 불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는 2년 반 가까이 지속해온 긴축에서 완화로의 통화정책의 전환, 이 피벗을 의미한다. 그러겠네요. 이번에 잭슨 홀 미팅에서 이 피벗 가능성을 얘기하고, 그러고 9월 달에 9월 17일에서 18일 FOMC 회의에서 금리가 지금 인하될 가능성이 100%입니다. 확률이. 자, 투자자들이 파월 의장의 잭슨 홀 연설을 통해서 알기를 원하는 것은 현재 성장 제약적인 금리가 얼마나 빨리 성장 중립적인 수준으로 내려갈 것인지 통화 완화의 속도입니다. 성장을 제약하기 위해서 금리를 지금 올려놨었던 거니까요. 그죠? 이제는 성장 중립적인 수준으로 얼마나 빨리 내려갈 건가. 통화 완화의 속도에 관심을 갖고 있고요. 하지만 파월 의장이 잭슨 홀 연설에서 오는 9월 금리 인하폭을 비롯해서 향후 통화 완화 사이클의 속도에 대해 시사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네, 거의 없습니다. 이런 얘기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9월 FOMC 회의 전에 나오는 지난 8월 고용지표, 8월 달에 또 실업률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CPI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지 않고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너무 성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파월 의장의 잭슨 홀 연설에서 주목할 것이 완화적 통화 정책으로의 전환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이번 잭슨 홀 연설은 향후 금융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대 담론들이 제시될 수 있어서 더욱 중요하다고 하네요. 연준은 5년마다 장기 전략과 목표를 검토해서 수정하는데 다음 발표 시기가 내년 8월이군요. 5년마다 장기 전략과 목표를 검토해서 수정하는 그런 발표가 있었네요. 그러면 내년 8월이면 25년이고 지난번에는 2020년 그러면 8월이었다 그죠? 20년 8월. 그리고 5년 전이면 2015년. 그리고 5년 전이면 2010년. 2005년. 2000년. 1995년. 1990년. 네, 또 1985년. 플라자비도 있었고 1980년 네, CPI가 그때 14.8%까지 또 올라가고 75년 1차 오일 쇼크 때문에 주식시장이 박살났었고 그죠? 네. 5년마다 이런 게 있나 봅니다. 연준의 이전 장기 전략과 목표 수정은 2020년 8월 코로나 팬데믹 기간 때 발표됐는데 이는 실패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네요. 연준이 22년 인플레이션 급등에 너무 늦게 대처했다는 비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경제가 완전 고용에 도달하고 인플레이션이 2% 위로 올라가 그 상태에 어느 정도 머물러 있을 것으로 전망될 때까지 연준은 금리를 제로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죠. 이는 고용시장 수급이 매우 빠듯해지고 물가가 급등할 때까지 통화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미였고요. 이 결과 연준은 인플레이션에 전체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실책을 저지르게 됐습니다. 자, 뉴욕의 연방준비은행 총재를 역임했던 빌 더들리는 최근 블룸버그 기고문에서 경제가 완전 고용에 이르고 인플레이션이 2%로 상승함과 동시에 인플레이션으로 2%로 이제 떨어진과 동시에 금리가 중립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연준이 더 빨리 통화 완화적 기조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지적을 했고요. 이번에는 반대로 연준이 너무 늦게 너무 적은 폭으로 금리를 인하하면 경제가 침체에 빠질 위험이 있다. 이와 관련해 연준이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면서 동시에 경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정책 전환이 언제쯤 이루어져야 하는지 장기 전략 수정과 맞물려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현재 2%에서 3% 등으로 올리는 방안과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2%가 아니라 1.5에서 한 2.5처럼 범위로 바꾸는 방안도
연준의 장기 전략 검토 때 논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연준의 장기 전략 및 목표 검토는 그 자체로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큰 변수이자 다른 국가의 통화 정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고요. 따라서 이번 잭슨홀 경제 심포지엄부터 향후 1년간의 논의 과정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네, 그렇네요. 아무튼 뭐 오늘 아침에 모닝 브리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의 기조에서 갑자기 뭐 확 바뀌지는 않습니다. 잭슨홀 미팅에서.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실업률이 4.3까지 오면서 이 고용에 대한 또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것도 고용도 연준의 책임이거든요. 완전 고용과 그리고 안정적인 물가 안정. 이 두 개가 중앙은행의 목표이기 때문에 아마 제롬 파월은 지금 실업률이 올라오면서 고용이 불안해지고 있다. 실업률이 급등할 위험이 있다. 뭐 이런 얘기는 아마 안 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기사. 국내에서는 안 팔리는 분유, 캄보디아와 중국에서 빗본다. 저출산의 여파로 국내 분유 수요가 줄어들면서 우유업계가 수출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분유는 우유나 다른 유제품에 비해서 신선도의 제약을 덜 받기 때문에 수출이 용이합니다. 우유업계는 동남아시아와 최근 수입 문턱이 낮아진 중국을 중심으로 수출을 확대하고 있군요. 우리가 이 우유가 너무 공급 과잉이잖아요. 우유업계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조제 분유는 동남아시아 중에서도 대캄보디아 수출량이 가장 많았고요. 지난해 수출량은 1102톤으로 전년 대비해서 36%나 올랐고요. 10년 전에 비해서는 10배가량이 늘었다고 합니다. 21년도에 중국이 자국 분유 보호를 위해 빗장을 걸면서 국내 우유업계에 중국 수출길이 막혔던 가운데 이런 조치가 있었었군요. 중국에서 워낙 우유나 분유 이런 것도 좀 믿을 수가 없다 보니까 중국에서 우리나라 분유를 굉장히 선호했었는데 자국 보호를 위해서 21년도에 또 분유에 대해서 이렇게 빗장을 걸었었군요. 실제 이 동남아에서 아세안 10개국에서 조제분유 수출량이 지난해 1338톤으로 매년 우상향 곡선을 지금 그리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업계는 캄보디아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데 캄보디아의 지난해 출산율은 2.26명입니다. 한국 출산율 0.72보다 3배가 높고요. 또 분유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서 국내 우유업계로서는 공략할 지점이 많네요. 캄보디아에서는 국내 업계 중에서 남양유업이 두각을 드러내고 있고요. 남양유업이 2007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캄보디아 분유 시장에 진출해서 현재 점유율을 20%까지 끌어올렸고 점유율 1위를 다투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프랑스산이 대부분이 이 분유 시장에서 한국산 분유가 안전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고요. 동남아시아 전반에 불고 있는 한류 열풍에 힘입어서 K분유의 인지도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라디오, 예능 프로그램 등의 스폰서십을 통해서 남양유업 분유를 노출했고 국내 분유 임페리얼 엑소와 현지화한 제품으로 이원안에 판매를 하고 있군요. 자, 이와 함께 중국에서 K분유의 약진도 이어질 전망인데 중국은 지난해 분유의 배합비 기준을 변경을 했고 국내 업체는 이 기준에 따른 분유 수출을 재개했다고 합니다. 앞서 중국이 21년 조제분유 기준을 개정해서 특정 배합 비율을 지킨 유제품의 수입만을 허가했고 중국 정부의 현지 실사를 받은 제품만 수입하도록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현지 실사가 아예 중단이 됐고 분유 수출도 주춤했다고 합니다. 현지 실사 자체가 안 돼서 그랬군요. 최근 메일유업의 충남 아산 공장이 중국으로의 분유 수출을 위한 허가를 받으면서 수출량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메일유업은 이번 허가로 분유 브랜드를 2개 더 수출하게 됐다고 합니다. 메일유업의 주요 분유 수출국은 중국, 베트남 등인데 중국 비중이 90%가 넘군요.
2007년 일반 조제 분유 수출을 시작한 데 이어서 2019년에는 특수 분유를 수출했고 지난 5월에는 선천성 대사 이상 환아를 위한 분유 공급 협약을 맺는 등 중국 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유업계는 향후에도 중국 동남아시아를 더 공략할 방침이고 업계 관계자는 미국, 유럽에서는 한국산 아시아권 분유를 먹으면 키가 크지 않을 거라는 편견 탓에 한계가 있었다. 동남아시아나 중국을 중심으로 진출할 곳을 계속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메일유업, 남양유업.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이 우유가 공급 과잉에 있다 보니까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이 분유로 다시 한번 돌파구를 마련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런 시간이 50분이 됐습니다. 아하. 자, 일본에 이어 태국 진출한 헤라 온오프라인 전략적 진출이라고 되어 있고요. 헤라 사진이 나오는데 헤라의 모델이 블랙핑크인가 보네요. 제니? 자, 아모레퍼시픽의 뷰티 브랜드 헤라가 태국 시장에 공식 진출하면서 해외 시장 공략을 가속화한다고 되어 있고요. 방콕의 쇼핑 중심지 중 하나인 친롬 지역의 대표 백화점이 센트럴 친롬에 첫 매장을 열었다고 합니다. 밑에 헤라는 다음 달 방콕의 초대형 쇼핑몰인 시안 파라곤에서도 팝업 스토어를 열고 고객과 접점을 늘린다라고 되어 있고요. 태국 현지 멀티 브랜드 숍인 이브 앤 보이를 비롯해서 세포라의 주요 매장 입점도 계획 중이라고 하고요. 이와 동시에 온라인에서도 채널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태국 시장에서는 브랜드를 대표하는 쿠션과 파운데이션, 립 틴트 제품을 주력으로 선보이고 헤라의 대표 제품인 블랙 쿠션 파운데이션은 2017년 출시 이후 한국 쿠션 브랜드 1위 자리를 수성하고 있는 제품이군요. 산뜻한 커버력과 지속력을 중요시하는 태국 고객에게 론칭부터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실키 파운데이션 역시 가벼운 텍스처와 자연스러운 광채로 보다 섬세한 피부 표현을 원하는 현지 고객을 공략하고 있고 립 틴트 제품의 센슈얼 파우더 매트는 그동안 태국 시장에서 보기 힘들었던 은은한 MLBB My Lip But Better 내 입술같이 자연스러우면서도 더 좋아 보이는 이런 용어가 있는 거네요. MLBB 색상 등을 제안하며 헤라만의 메이크업 룩을 알릴 예정이다. 헤라 관계자는 지난해 성공적인 일본 진출에 이어서 이번 태국 진출을 통해서 해외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며 글로벌 럭셔리 메이크업 브랜드로 자리 잡고자 한다면서 트렌드에 민감하면서 젊은 소비자층이 두터운 태국에서 헤라만이 선보일 수 있는 제품과 콘텐츠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최근에 화장품이 그죠? 중국에서 계속 고전을 하고 있고 미국, 유럽, 일본에서 선전을 하고 있는데 이 동남아도 치고 나가면서 그동안에 중국 의존도에서 이제 탈피해가지고 다시 한번 제2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시기가 도래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반도체 왕 인텔의 몰락. 정말 인텔이 이렇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전 세계 주요 반도체주가 이달 초 폭락적인 충격에서 벗어나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인텔만 제자리입니다. 어닝 쇼크에 이어서 신용등급 강등, 소뱅과 협력 불발 등 악재가 터져서이고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라 당분간 반등이 어려울 전망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문제인가 보겠습니다. 가격 얘기는 넘어가고요.
이달 초 반도체주 폭락을 가져온 미국 경기 침체 공포와 AI 반도체 과잉 투자 우려는 사그라졌지만 인텔만의 위기 요인인 어닝 쇼크 여파가 지속되고 있고요. 인텔이 이번 2분기 매출 128억 달러에서 순손실 16억 1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거든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 줄고 순손익은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인텔은 어닝 쇼크 극복을 위해서 올해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연간 자본 지출을 20% 이상 줄이겠다고 했고요. 전체 직원의 15%에 달하는 15,000명을 해고하겠다고 했습니다. 1992년부터 지급한 배당금을 주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재무 위기에 직면을 했고요. 인텔은 2분기 중 암 주식 118만 주, 한 2천억 원을 전부 매각을 했습니다. 재무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어닝 쇼크는 신용 등급 강등으로도 이어졌고요. 무디스는 인텔의 선순위 무담보 채권의 등급을 A3에서 BAA1으로 그냥 저 위에서 확 낮춰버렸네요. 자, 등급 전망은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변경을 했고요. 강등 이유가 제품 및 제조 공정 기술 전환 관련 비용 증가, 불리한 이 제품 믹스, 거의 모든 제품에서 예상보다 약한 수요, 지속적인 시장 점유율 하락으로 향후 12개월에서 18개월 동안 수익성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본 점을 꼽았다고 합니다. 소뱅과 AI 반도체 협력 협상도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고요. 그동안 AI 반도체 생산과 관련된 내용을 협의했지만 인텔이 소뱅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AI 반도체 시장을 독점한 엔비디아에 대항하려는 소뱅이 인텔의 협력 파트너에서 배제한다는 의미고요. 이 소프트뱅크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 TSMC에 접촉을 시도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합니다. 이번 불발은 팻 겔싱어 CEO가 21년부터 야심차게 추진한 IDC 종합반도체 기업 2.0 전략의 핵심인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의구심을 더욱 키우고요. 막대한 투자를 단행하고도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인데 사업 경쟁력마저 크게 뒤떨어졌다는 것을 방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 파운드리 영업 손실은 약 7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김영태 신한투자연구원은 비용 감축을 통한 수익성 제고를 강조하고 있으나 경쟁력 저하 우려가 지속될 전망이라면서 투자 심리 개선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하였습니다. 네, OMM 신박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